여러분, 전 세계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던 그날의 경주 에이펙 회담을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피를 말리는 첩보전과 누구도 상상 못한 거대한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왜 그 까다로운 원자력법의 빗장을 한국에만 열어주었는지, 왜 전 세계 방산 카르텔이 하룻밤 사이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는지, 여러분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정식 뉴스에서도 보도되지 않았고 오직 펜타곤의 극비 문서에만 보관되어 있던 대한민국 핵잠수함 탄생의 잔인하고도 위대한 백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에반스입니다. 2025년 10월 워싱턴 DC의 펜타곤 지하 4층, 제가 18년째 몸담고 있는 전략 분석실에서 오늘도 한반도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국가안보회의 수석 고문이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게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 따위는 제 업무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고 그게 바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였으니까요. 그날 오전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사진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거제 조선소의 선명한 항공 촬영 이미지였는데 화면 중앙에는 3600 톤급 잠수함 선체가 또렷하게 보였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던 분석관에게 말했습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군요. 그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저는 화면을 확대하면서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원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핵연료 공급 없이 저걸 어떻게 움직일 건지 궁금하네요. 결국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연료 공급과 기술 이전 없이는 한국의 야망이 실현될 리 없다고 말이죠. 원자력법 91조라는 견고한 법적 장벽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고 그건 제가 18년간 다뤄온 데이터가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워싱턴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모니터 속 동아시아 지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중국과 북한의 핵잠수함 이동 징후들이 붉은 점으로 깜빡이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경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위협에 맞서야 할 한국의 준비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개인 메일함에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한미동맹의 운명을 결정지을 기밀회의를 요청합니다. 사흘 뒤 저는 서울 종로의 한 한옥식당 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71살의 노련한 외교관답게 정중하게 차를 권하면서도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죠. 테이블 위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에반스 고문,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1970년대로 보이는 낡은 연구소와 30명쯤 되는 젊은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뭔가 처절한 절박함 같은 거였죠. 백곰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죠. 이 사진 속 과학자들 중 일부는 그 좌절을 평생 안고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실장님,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역학관계로 움직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자 위 실장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반스 고문, 우리에게 국방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민족의 한이죠. 50년이 흘렀지만 그 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응축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8년간 데이터와 전략 보고서만 들여다보던 제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사진 속 과학자들의 눈빛이 자꾸만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죠. 위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그게 우리에게는 50년의 사슬을 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문님도 전문가시니 아시겠지만 기술 예속은 결국 주권 상실과 같은 겁니다. 저는 차가운 전략가로서 반박해야 했지만 묘하게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위 실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미국 정보망도 포착하지 못한 창원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지 이틀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자마자 거센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거든요. 화면 속 라이트 장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에반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처리 권한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직 창원을 보기 전이었기에 직업적 본능대로 대답했죠. NPT 체제 유지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한 게 아니라 거부해야지. 라이트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에 농축 권한을 주는 건 동북아 핵 확산의 신호탄이야. 그건 NPT 체제의 자살 행위라고. 자네가 확실하게 막아야 해.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모니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 실장이 보여준 사진 속 과학자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에서는 전혀 다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협상팀은 밤을 새우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리스트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더군요. 반도체 공장 증설, 배터리 생산 시설, 방산, 협력, 인프라 투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이트 장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위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전문가로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제 명분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패를 숨기고 있길래 저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건지 말이죠. 사흘 뒤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밀리에 대기하던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부의 국방과학연구소 비밀센터였죠. 헬기가 이륙하자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불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산업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무언가 거대한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헬기 창문에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아래 어딘가에 미국 정보망도 놓친 뭔가가 정말 있는 걸까 하고요. 1시간쯤 지나자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평범해 보이는 공장 건물 하나 앞에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위 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는 공간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그런데 이상한 건 버튼이 지하 5층까지 있다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18년 경력의 전략 분석가가 이런 긴장을 느낀다는 게 우스웠지만 뭔가 제 상식을 뒤흔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하 4층에서 문이 열렸고 우리 앞에는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위 실장이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차례로 거치자 두께가 1미터는 좋게 돼 보이는 철문이 천천히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 축구장 3개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그곳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형태의 원자로 시제품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용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었죠. 38살쯤 돼 보이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한태양 수석 엔지니어였죠. 그는 저에게 두꺼운 데이터 시트를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매일 밤 이 심장이 뛰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데이터 시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을 확인했죠. 전홍축 우라늄 구동 체계, 냉각 시스템 효율성, 소음 감쇄 기술, 모든 게 미국의 부품이나 기술 이전 없이 순수 한국 기술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양 엔지니어가 원자로 앞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죠. 국산화율 96.4%입니다. 나머지 3.6%도 내년이면 완성됩니다. 저는 원자로 주위를 천천히 돌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제어봉 시스템, 냉각수 순환 구조, 차폐 설계, 모든 게 교과서적으로 완벽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기술보다 더 세련돼 보였죠. 한 구석에는 82살쯤 돼 보이는 노과학자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원자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위 실장이 저를 그분께 안내하며 소개했죠. 노석현 박사님입니다. 1970년대 백곰 프로젝트의 핵심 과학자셨죠. 노 박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설계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그렸던 꿈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막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던 거죠. 50년을 이어온 집념이었고 기술 예속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으며
다시는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전략 보고서, 모든 데이터 분석, 모든 냉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원을 떠나 경주의 한 한옥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18년간 작성해온 수백 개의 보고서와 달리 이번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원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 거대한 원자로, 노 박사님의 떨리는 손, 한태양 엔지니어의 담담한 눈빛까지. 결국 저는 라이트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그는 즉시 받았죠. 에반스, 한국 측과 만났나? 장관님,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곧 라이트 장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들은 독자 기술을 완성했어요. 차라리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에반스, 자네 제정신인가? 간첩이라도 된 건가? 라이트 장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죠. 91조는 우리 원자력 정책의 근간이야. 그걸 무너뜨리면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린다고. 한국이 뭘 보여줬든 자네는 미국의 국익을 지켜야 해. 전화가 끊겼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 첨성대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죠. 천년의 시간을 버텨온 저 돌탑처럼 저도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제 18년 경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올리면 라이트 장관과 에너지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였죠. 승진은 물론이고 이 분야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만약 거짓 보고를 올린다면 그건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였습니다. 창원에서 본 건 명백한 사실이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였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창원에서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국산화율 96.4%, 50년간의 기술 축적, 그리고 제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을 통제 대상이 아닌 동북아의 수호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 앞에서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그때 위 실장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주 월정교 양국 대표의 단독 회담이 전격 개시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제 보고서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실로 직행했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블릿에도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전 10시 경주 월정교 인근의 비밀 회담장 앞에서 저는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은 엄중한 경호 속에 완전히 봉쇄돼 있었고 안에서는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죠. 위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단 그냥 사실을 쓴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라이트 장관 측에서 보낸 보안 요원 2명이 멀찍이 떨어져 저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걸 알면 당장 제 권한을 정지시킬 게 뻔했죠. 회담장 안에서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엄청난談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서를 펼쳐놓고 있었다더군요. 반도체 공장 15개 증설, 배터리 생산 라인 신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 방산 협력 확대까지. 그리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심 카드를 던졌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 제7함대를 대신해 동해의 잠수함 길목을 완벽히 차단하겠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더군요. 그는 제가 올린 보고서를 태블릿으로 확인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저는 회담장 밖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제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고 18년 경력이 무색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회담장 밖을 둘러보더니 저를 정확히 지목했죠. 에반스, 자네가 바로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인가? 저는 곧장 다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자네가 창원에서 본 것이 정말 사실인가? 한국이 정말 미국 도움 없이 그걸 만들었단 말인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제 18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긴 숨을 내쉬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위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가시죠. 회담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월정교 근처 월성숲길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고즈넉한 산책로였죠. 위 실장은 근처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왔습니다. 미국엔 이런 자판기 커피 문화가 없죠. 그가 웃으며 저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따뜻한 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위 실장이 낙엽 깔린 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저는 MIT에서 유학했습니다. 당시 제 지도교수가 한국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죠. 너희 나라는 기술을 살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을 거야 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느낀 굴욕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서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71살 노예교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보였죠. 그 굳은 살이 바로 국산화율 96.4%라는 숫자의 실체였습니다. 에반스 고문,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싶지 않아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18년간 저는 한국을 단지 데이터 속의 숫자로만 봐왔던 거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동맹이 뭔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위 실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국적도 직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힘이 없어 눈물 흘려본 이들의 공감대였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속보 알림이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시도, 동부가 핵 확산의 신호탄 마이너스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 경고. 라이트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NN, 폭스뉴스, 블룸버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모두 라이트 장관 측에서 흘린 정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호텔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위 실장도 저를 따라왔고 우리는 밤새 작업에 돌입했죠. 창원에서 수집한 SMR의 안전성 데이터, 실제 건조 공정 수치, 국산화율 증빙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라이트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에반스, 자네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겠네.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장관님, 제가 쓴 건 모두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자네가 한국 측 선전에 넘어간 거지. 내일 아침까지 귀국 명령을 내리겠네. 전화가 끊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갔죠. 저는 펜타곤 동료들에게 긴급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이 미국에게 주는 전략적 기회였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죠. 미국 조선소의 평균 수명은 55년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미국의 핵잠수함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12억 달러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로 때려박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경제성으로 승부를 걸기로 한 거죠. 한태양 엔지니어가 밤늦게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레벨이 미국 버지니아급보다 3데시벨 낮다는 실험 데이터였죠. 저는 그 자료를 즉시 국방부 해군작전본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라이트 장관이 주도하는 회의였는데 그는 제 보고서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에반스의 보고서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과장됐고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화면 공유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창원에서 찍은 영상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원자로 제어 시스템, 냉각수 순환 구조,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죠. 라이트 장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보안 위반입니다. 사실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 장관의 화상 연결을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남은 건 양국 대표단, 그리고 참모 몇 명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죠. 에반스, 자네 말이 맞았네. 이건 비즈니스야. 좋은 비즈니스 말이지. 그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집어들고 짧은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죠. 트럼프 대통령의 펜 끝에서 또박또박 단어들이 써져 나갔습니다. 섹션 91 익셉션 어프루브드. 91조 예외 승인. 그 짧은 한 문장이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핵연료 자립을 막아왔던 거대한 족쇄를 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죠. 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의 손이 맞잡히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보고서 작성자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 실장이 회담장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그는 참았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죠. 고맙습니다. 에반스 고문.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을 즐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불과 10분 뒤 라이트 장관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저는 오늘 에너지부 장관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핵비 확산 정책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그의 성명은 정치적 폭탄이었습니다. 보수 진영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고 민주당까지 가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트위터에 올렸죠.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그들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다. 이게 바로 진짜 비즈니스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은 평온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긴급 안보 알림이 떴습니다. 북한 신형 핵잠수함 북극성 -X, 동해 공해상 긴급 잠항, 위치 추적 불가. 해시태그 10장 -배드 가이즈 클로스인 북극성의 그림자와 동맹의 위기. 알림을 받은 저는 즉시 펜타곤 상황실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동해 해역의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떠 있었는데 북한 핵잠수함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북극성 -X는 8,700톤급입니다.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요. 상황실 분석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말 뒤에는 경제 제재가 암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반도체 수출 규제, 희토류 공급 중단까지 카드는 많았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상자위대가 경계 태세를 데프콘2 수준으로 올렸고 아베 전 총리 측근들이 언론에 나와 한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내부였습니다. 아침 8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청문회 소집을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결정이 동북아를 화약고로 만들었다. 즉각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 CNN은 실시간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냈는데 미국인의 63%가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사임 발표 직후부터 보수 진영 의원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고요. 저는 긴급히 위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한 핵잠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위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에반스 고문, 우리 해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미국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걸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믿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상황실 모니터만 응시했죠.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고 저도 화상으로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위 실장에게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해시태그 11장 -올 이즈 로스트 철의 위기와 절망의 심연. 파일을 열자 소나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해군 3600 통급 잠수함이 북한 핵잠수함 북극성 -X를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감시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백악관 긴급안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화면 속 참모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북한 핵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승인을 강행하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상원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승인 발표를 최소 6개월은 보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 라이트 전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사임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북한 핵잠을 한국이 무슨 수로 막는다는 겁니까? 에반스, 자네가 본 그 기술이 정말 실전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창원에서 본 SMR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실전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자네 때문에 미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네. 간첩 혐의로 기소될 각오는 되어 있겠지? 라이트의 목소리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실장님, 정말 확실합니까? 북한 핵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에반스 고문, 우리 잠수함이 지금 북극성 -X를 72시간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하지만 미국 감시망에는 우리 소나 기술을 믿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분석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에반스 고문, 한국 측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만 수석 분석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됩니다. 검증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의 독자적인 소나 기술에 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거짓이거나 오류라면 저는 끝장이었죠. 상황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분석관들에게 지시했죠. 한국 소나 데이터를 우리 위성 관제망에 강제 연동시키십시오. 수석 분석관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고문님, 그건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상부 허가 없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18년 경력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한 결정이었죠. 만약 데이터가 틀렸다면 저는 오늘로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게 뿌했습니다. 분석관들이 망설이는 사이 저는 직접 주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보안망을 해킹하듯이 관리자 권한을 끌어내고 한국에서 전송된 암호화 데이터를 미국 위성 시스템에 억지로 이식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라이트 전 장관의 보안팀이었습니다. 마크 에반스, 즉시 콘솔에서 물러나시오. 보안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는 데이터 연동 진행률이 표시되고 있었죠. 70%, 80%, 90%. 보안 요원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이 닿는 순간 저는 마지막 엔터키를 쳤습니다. 연동 완료.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면을 응시하며 기도했죠. 제발 너희가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 진짜라고 말해줘. 저는 그동안 한국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봤던 제 오만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어두운 관제실 안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보안 요원들도 분석관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흑뿐이던 모니터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이었습니다. 동해 공해상 북위 38도, 동경 130도 지점에 선명한 붉은 점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옆에는 파란 점 하나가 정확히 3km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수석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죠. 붉은 점이 북한 핵 잠수함 북극성 -X입니다. 파란 점은 한국 잠수함이고요.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소나망도 잡지 못했던 북한 잠수함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나에는 완벽하게 낙온되어 있었던 겁니다. 추적 로그를 확인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미 72시간 전부터 북극성 -X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북한이 자망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라이트 전 장관이 직접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십시오, 장관님. 이것이 당신이 무시했던 한국의 실력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전 장관이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고 펜타곤 해군 작전사령관이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7함대 사령부에 한국 측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지시였죠. 10분 뒤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계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6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됐네. 한국은 자격이 있어. 승인을 확정하겠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죠. 저는 즉시 위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해냈습니다. 최종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위 실장의 목 메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반스 고문.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경주 에이펙에서 전 세계를 향한 공식 선언뿐이었습니다. 그 공식 선언의 순간이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저녁 경주 월정교 앞 특설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CNN, BBC, NHK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무대 양옆으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귀빈석 첫 줄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고 두 정상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5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관중석은 숙연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지지하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이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위성락 실장을 보았죠. 71살 노예교관은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어느새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의 허가가 아니었죠. 대한민국이 기술 예속의 사슬을 끊고 동북아의 진정한 수호자로 우뚝 섰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역사적 대관식이었습니다. 선언이 끝나자 경주의 밤하늘이 불꽃놀이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색찬란한 불꽃이 첨성대 위로 터져 올랐고 그 빛이 신라 천년의 고도를 환하게 비췄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창원에서 봤던 노석현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노 박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북선 모형이었죠. 이순신 장군도 왜군과 맞서 싸울 배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노 박사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이틀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 박사님이 주신 거북선 모형이 소중히 담겨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쓴 마지막 보고서가 떠 있었죠. 제목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창, 대한민국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펜타곤 지하에서 한국을 비웃던 오만한 전략가는 이제 없었죠. 대신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조금은 겸손해진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용기 창밖으로 푸른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드넓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핵잠수함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50년 전 백곡 프로젝트 과학자들의 눈물 젖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꿈은 중단됐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응축돼서 2025년 마침내 3,600톤급 핵잠수함이라는 현실로 태어났습니다. 국산화율 96.4%.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과학자들의 밤샘 연구와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한민족의 집념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서 거북선 모형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정교한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며 생각했죠. 진정한 동맹이란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고 함께 서는 거라고요. 전용기가 워싱턴에 착륙하기 직전 제 휴대폰에 위성락 실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에반스 고문, 내년 봄 진수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함께 역사를 만든 친구로서 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영광이겠습니다, 실장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고 스스로의 바다를 수호하는 진정한 안보 강국으로 우뚝 섰죠. 50년의 기다림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마크 에반스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작은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만세.